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 바로 소득 양극화 문제죠. 이 소득 양극화 상황이 4년 만에 줄어든 조사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이 많이 늘었던 게 주요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곧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는 내용들도 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사업소득이 4분기째, 그러니까 1년째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감소폭이 확 커졌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사실 자영업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만큼 우리 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여건이 어렵다, 이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직설에서는 3분기 가계 동향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위별로 소득 부문별로 이렇게 좀 조목조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근본 원인도 좀 한번 짚어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소위 말해 소득이 좀 좋아지는,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아이디어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통계가 하나 나온 게 3분기 가계 신용. 어제 그 가계 대출 많이 늘었다는 얘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이 자영업자와 관련된 판매 신용 문제, 즉 신용카드 사용액 문제, 이 문제도 좀 같이 결부시켜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오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상명의대 서지영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영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리포트 먼저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온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쓴 리포트인데요. 먼저 내용 보시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먹자골목. 장사를 접은 음식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하는 곳 상당수는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절반 이상은 줄은 것 같죠? 일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셨죠. 지금은 주인 내외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희망이 하면 할수록 계속 감소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 실제 이런 현상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황이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를 봐도 자영업 부진의 영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87만 7천 원으로 2.7% 늘었지만 사업 소득은 4.9%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업 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큽니다.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위 20% 소득 증가율 4.3%보다 낮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5.37배로 지난해 5.52배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늘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양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제 저소득 소득 지원 노력 강화에 힘입어서 이제 이전 소득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고용시장 양적 호주 등에 힘입어 가지고서는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 지출은 113만 8,2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났고,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은 373만 8,700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예, 지난번에 나왔던 10월달 고용동향 통계, 그때 이제 취업자 수 늘고 여러 가지 지표들 좀 좋아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좀 기억을 좀 하시면서 같이 좀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번에 소득 동향 조사 결과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도 좀 통계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결부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소득 얘기부터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고 사업소득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있던데요. 짧게 일단 3분기 가계도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3분기 가계동향 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만 짧게
한 말씀씩만 딱 듣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고문님께서는 어떤 딱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3분기 동향조사. 뭐 일단 뭐 나온 숫자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그런 어떤 민망한 자화자찬이 조금 우리가 좀 시기의 엄중함을 좀 잊어먹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같은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저임금 등 여파로 실직자로 이 전락금 빈곤층 즉 소득 1분위의 가구의 근로소득이 지금 7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있죠. 같은 얘기지만 사실 뭐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자영업자 소득은 뭐 계속 줄고 역대 있고. 최저로 줄어들었고. 예. 근데 이것이 지금 다시 돌아 나와서 대폭 늘었다. 이런 등등해서 일단 한 단계 더 들어간 그러한 진실 담긴 얘기들을 해줘야 예. 바른 처방이 나왔을 수 있는데 조금 민망한 자화자찬을 어저께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알겠습니다. 자, 소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예, 통계청 발표 자료 보면은 그 1분기하고 5분기의 그 소득 격차가요. 명목 소득 기준으로 해서 3.6% 포인트 정도로 이제 축소됐죠. 네. 그 데이터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좀 1분기의 그 소득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이전 소득이 분기 대비 11.4%로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럼 결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연금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예.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럼 실제 예. 늘어난 건 좀 제한이 있고요. 근로소득이 더군다나 마이너스 6.5% 감소했다는 거는 실제로 늘어난 것보다는 이전 소득의 효과 때문에 명목 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비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의 소득자들의 그 처분 가능 소득도 1.5%로 상당히 네. 그 명목 소득보다는 둔화됐는데 네. 이게 이전기보다도 2.7%였는데 많이 둔화된 많이, 거는 좀 그렇죠. 그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소비성 지출이라는 거는 뭐 세금이나 무슨 사회보험 관련된 이런 그렇죠. 거 내는 거죠. 연금이라든지 세금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 박사님은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가계동향 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체 가구에 있어서 근로소득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관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근로소득은 분명히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19년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소득, 즉 자영업자 소득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1분위 소득인데 2018년에 1분위 가구의 그 소득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19년 들어와서 이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이것이 이제 1분위와 5분위 간의 그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주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1분위 가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급속한 고령화에 의해서 70대 이상 고령주 가구주 예. 이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죠. 2018년에는 이 고령화에 의한 빈곤 가구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런데 2019년 들어와서 EITC라든가 뭐 이런 사회복지 확대를 과감하게 증가시키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전 지출 효과에 의해서 예. 1분위 가구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예. 이런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EITC는 근로장려 세제라고 해서 일을 할 경우 이제 그만큼 정부가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정부의 이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 격차가 소득 격차가 좀 줄어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대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부분. 가장 큰 게 이제 1분위인데요. 1분위의 소득이 지난 2분기에 살짝이었습니다. 0.04% 증가세로 7분기 만에 처음 돌아섰고 그러다가 이제 석 달 만에 이 3분기 때는 증가폭이 4.3%까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지원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근데 큰 폭 개선이라는데 그 앞에 숫자를 보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7%, 그다음에 네. 마이너스 2.25 그러는 이후에 지난 분기에 0.04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폭 개선이라는 거를 비교를 하려면 정권 초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근로소득은요. 정부 출범 후에랑 비교하면 27.6%가 떨어집니다. 전체 소득은 3%밖에 안 떨어지만 그러면 그 갭인 24 내지 25%가 다 재정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과연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예. 시장 소득이라 그러는데 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들이 벌 수 있는 노동의 대가로 벌 수 있는 시장 소득을 빼면요. 예. 1분위와 5분위 배율 그게 지금 뭐 5 얘기하는데 9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은 이를테면 좀 5분위가 900만 원, 980만 원이고 1분위가 137만 원이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전 소득 있잖아요. 그걸 뺐을 때 어떻게 되냐면 9.13배 예. 지금 분배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뼈아픈 얘기고요.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을 높여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관건이라 그러는데 지금 근로소득 부분에 어떤 확장적인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정이 네. 그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하나 더 첨언하자면 요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이 조사는요. 예. 1인 가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2인 가구 이상만 지금 조사를 하고요. 예. 지금 8천 가구를 지금 조사를 해서 하는데 1인 가구가 들어갔을 때 1인 가구가 벌써 30%를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에. 예,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뭐 137만 원 정도의 1분위 소득이 나오지만 이게 7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 뭐 1분위에 1인 가구라는 게 평균 연령이 67세예요. 네네. 일 못 하시는 그다음에 뭐 무직자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는 예. 1인 가구를 넣어서 이제 통계를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오지만 예, 예. 일단은 지금 한 30% 정도는 빠진 상태에서 예. 하고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분위가 전체 소득이 4.3%가 늘었는데 사실 근로소득은 마이너스 6.5%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소득은 1분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게 볼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확인 일단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분위 소득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최 박사님의 해석은 이랬고요. 자, 우리 서 교수님. 예, 저는 1분위 소득 중에서요 근로소득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5%가 이제 감소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명목소득에 좀 가려 있는데요. 1분위 그 가구주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근로자 외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한 70% 차지합니다. 72%. 예, 그러니까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자영업, 영세 자영업이고 나머지 이제 근로자들인데, 근데 정부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6.5%의 그 내용은 예. 거기 그 영세 자영업자 그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이제 그 근로자들이거든요. 예, 예.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 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임금이 늘어났을 텐데 줄었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동력 투입이 준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노동력 투입을 줄이고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오히려 근로소득이 감소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 사업소득도 보게 되면 지금 4분위, 5분위의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득 비중이 그 내려가고요. 1, 2분위의 그 근로자 가구 비중의 소득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4, 5분위에서 전체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1, 2분위에서는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좀 여유가 있었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소득이 사업이 안 되면서 줄면서 예. 1, 2분위로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1, 2분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로자들은 여건이 안 좋아졌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좋아서 그동안에 주목하게 예. 좀 잘했던 부분은 분위기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1분위에서 사업소득이 11%가 넘게 늘어난 거는 결국은 그 윗분위에 예, 있던 윗분들에 내려오면서 효과죠. 그 예. 사람들은 어쨌든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업소득이 늘었다고 봐야 예, 된다는 그렇게 거군요. 저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근로자 마이너스 6.5%가 감소했다는 거는 분명히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1분위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그런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 박사님 어떻게 1분위 소득 예, 문제에서 이건 어떻게 이미 보세요? 통계청에서 그거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근로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예. 증가하고 있고
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지금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작년만 해도 2.7%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9 내지 2% 정도 될 거니까 당연히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 2분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1분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1분위 가구의 비근로자 가구 비율이 지금 증가한 거고요. 72%까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1분위에 내려오니까 근로자 가구들이 다시 2분위로 올라가서 1분위의 근로자 가구 비율이 작년에 31.7%였는데 28.1%로 비중 자체가 줄어든 줄었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1분위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로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1분위 가구원들의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1분위의 근로소득 가구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1분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는요. 가구주의 연령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3분위 같은 경우는 가구주의 연령이 사실 살짝 감소했어요. 그런데 유독 1분위의 가구주의 연령만 지금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64세가 넘더군요. 62.9세였는데 작년에 예. 2분위 지금 2019년 3분기에는 64.4세로 그러니까요. 1.5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령화가 굉장히 2017년, 빠르다는 18년서부터 나타나는 아주 급속한 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령 빈곤이 1분위에서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것에 의해서 지금 1분위의 가구 소득 감소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이미 이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예. 70세 이상 고령주 가구는 사실은 뭐 최저임금 올리건 뭐 하건 간에 시장에서 정상적인 그 근로소득을 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예, 예, 이제 예.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복지를 대거 예.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전 지출에 의해서 예. 지금 2019년 들어와서 1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1분위는 가구 특성 자체가 일단 고령화, 그러니까 가구주가 고령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 근로자 가구가 이제 20%가 30%가 채 안 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근로소득은 줄었고 사업소득은 늘었는데 그건 이제 자영업자들이 내려와서라고 지금 말씀들 하셨고 그러면 지금 1분위의 소득을 그러니까 전체 총소득으로 따졌어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제 제외하고 총소득으로 따졌을 때 많이 4% 넘게 늘었는데 그거는 정부의 이전 지출 효과가 크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1분위를 좀 한정해서 봤을 때 1분위에 취하고 있는 이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보완할 게 많죠. 왜냐하면 자 하시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금 의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럼 재정을 올바로 쓰냐 이 문제인데요. 이전 소득의 이 증가 비율을 보면 5분위가 14.6%예요. 그러면 5분위는 이전 소득 이런 공적 이전 소득이 지금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거기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돈이 좀, 그러니까 5분위 정도 사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도 많아요. 그럼 자녀 장려금이 예. 그냥 들어옵니다. 이 소득에 구분 없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나와 보면은 이전 소득의 증가율을 보면요. 5분위가 23%까지 올라갑니다. 1분위는 9.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재정을 바르게 쓰려면 1분위에 갈 돈이 지금 5분위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이 복지까지 다 하면은 가장 이 혜택을 많이 받는 분위는 3분위거든요. 그분들이 뭐 양보한다는 얘기가 지금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진짜 소득에 맞게 잘 설계되고 뭐 핀셋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1분위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넓게 쓰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 소득만 제가 좀 보면 1분위가 11%가 늘었고요. 2분위는 5% 늘었고요. 3분위가 6%, 4분위도 6%, 5분위가 이제 14.6%, 14%를 네. 그러니까 비율로는 제일 높습니다. 이 수치는 왜 이렇게 나오는 아니 건가요? 근데 그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가난한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공적 이전 소득의 내용이 뭐냐면 공적 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그다음에 세금 환급금이에요.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예, 예. 사학 연금이에요. 예, 지금 예. 5분위 소득의 고령층들의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 이전 소득을 받아야죠. 이분들한테 공적 이전 소득 안 주면은 그런 그 사학 연금 그거 주지 말란 말씀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세금 환급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5분위 가구가 그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양육수당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 예산 지원이 4분위, 5분위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그 공적 이전 지출 이것들 많이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위의 공적 이전 소득 받는 액수가 64만 5천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2분위가 60만 원, 그다음에 4분위가 54만 원. 그다음에 5분위가 5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분위가 더 많이 받고 금액도 5분위는 그러네요. 더 적게 받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적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53만 원 받아야죠. 공무원 연금 내고 군인 연금 내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아니, 이전 그- 소득이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그걸 좋다 이거죠. 근데 공적 이전을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방점이 빠졌는데 자 자기가 탈 거는 타자 이거죠. 그렇지만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사실 1분위 쪽으로 넘어지면서 우리가 뭐 매일 얘기하는 소득 양극화에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이런 데서 발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근데 거죠. 아동수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은 애가 있어야 될 텐데 1분위는 고령자구가 많아서 아동수당을 주고 아니, 싶어도 그러니까 좀 못 주지 않을까요? 이제 애가 있다고 주는 방법보다는 네. 소득을 가지고 그래서 해서 그럼 남는 재원을 딴 데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동수당 같은 걸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선별 지원이 필요한 때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소 교수님은 이 이전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세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이전 소득의 그 1분위 혜택 보는 게 전기 대비해서 24% 증가한 거에 비해서 지출이 25%로 이제 속도에서 뒤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1분위 경우에는 이제 이전 소득 증가율이 24%, 이전 소득 증가율이 24%, 그다음에 지출 증가율이 25%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전 소득으로 받은 거보다 받은 거를 나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실제적으로 뭐 공적 이전 소득이 뭐냐 그런데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은 사회 수혜금이라든지 공적연금, 기초연금인데 예. 저는 올해 특징적인 게 기초연금 중에서 1분위에 대해서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이제 지급하는 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 소득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지출은 그럼 뭐냐 그러면 경상조세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세금을 많이 예, 낸다.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예. 자동차세, 근로소득세, 뭐 재산세, 뭐 재산은 많지 않을 거니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연금, 사회보험 이런 지출 나가는 것들의 부담이 컸다는 건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소득은 늘려줬으니까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억제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컨트롤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저소득층에 예. 주는 건 좋은데 나가는 나가는 거를 거를 뭔가 이제 제한을 좀 해야 된다. 제한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예, 아까 잠깐만요.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최 하시죠.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아까 그러면 5분위 같은 경우는 공적 이전 소득이 몇 프로 늘었냐? 14% 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예. 너무 많이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이제 뭐 네. 그 받을 수 있는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3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이 23% 늘었는데 지출이 5%밖에 안 예. 늘었거든요. 예. 그러면 구조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1분위에 이런 현상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이제 예, 우리 조 박사님 말씀 지금, 들어보죠.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 지출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세금으로 낸 게 더 많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세금을 많이 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이유가 뭐냐면 재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3분기에 재산세가 지급되기 때문에 항상 3분기에 경상 그 조세가 증가해요. 그런데 그거는 분위에 다 관계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재산만 있으면. 그러니까 5분위는 사실은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이런 거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분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경상조세 증가가 별 관계가 없는데 1분위, 2분위, 1분위는 3분위는 예. 재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분위에서 재산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통 추측을 하지만은 이 고령 가구거든요.
고령 가구가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집들은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네. 항상 3분기에 그래서 재산세 증가 때문에 경상조세가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요번에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죠. 노인 가구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소득은 없는데 그런데 재산세는 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의해서 요번에 재산세 부과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재산세 부과가 좀 높아졌고요. 이게 네. 예. 이게 뭐 몇만 원이지만 어쨌든 1분위 가구에서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조세가 증가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회복지로 받은 돈에 비해서 세금으로 지출된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다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1분위에 네. 있는 그 고령층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감안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논쟁을 좀 더 하자면은 사실 이제 25.3%를 비소비 지출로 내가는데 그럼 2분위는 얼마냐 이거죠. 1분위, 2분위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거기는 20%가 뭐 거의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뭔가 지금 어떠한 이 원인들이 있을 건데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20%라는 수치가 뭔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비소비 지출이 예.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 비율이요? 그거는 예. 이제 제가 다시 계산한 겁니다. 새로. 예, 예. 근데 지금 5분위가 25%고요. 그다음에 1분위가 25.3%예요. 제일 많이 내요. 근데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원인이 차지하는 아까 게. 우리 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재산세도 있지만 사실 일자리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려면 4대 보험에 들었어야 돼요. 안 내던 거를. 그런 것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1분위와 2분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25%, 20%라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야 우리가 진짜로 예.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보험료가 증가한 것, 사회보험료 가입 비율이 증가한 것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1분위 가구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네.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사회보험료 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가 사회보험료를 이제 내게 됐다는 얘기는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났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네. 이건 긍정적 지표로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예. 사회복지의 최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빈곤계층, 사회보험의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분이 이제 작년까지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다 올해부터 혜택을 받는 거 이제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지원을 받는 건 참 좋긴 한데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나는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저소득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뭐 조언 쪽으로 가는 거라도 볼 수 있겠지만 실수령이 줄어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가 조금 1분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지 이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해서요. 그거 말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로소득 기준으로 아까 그 1분위가 6.5%포인트, 6.5% 줄었잖아요. 마이너스 6.5%. 예. 줄어줬는데 사실 그 처분 가능 소득으로 따지게 되면 1분위가 조금 더 늘었어요.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걸 보면은 이 비소비 지출 이제 고려하고 우리가 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렇죠. 소득은 예. 더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 소득으로 보게 되면 아까 우리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 많이 낸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24.2%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반대로 5분위는 36.6%가 그 재산 소득으로 벌어들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재산 소득이 뭐냐 그러면은 이자 소득, 그다음에 주식 투자한 거, 배당 뭐 이런 거죠. 건물 임대 수입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재산이 많으니까 더 소득이 더 많았을 수도 가격이 오르면서 많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위의 그 처분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 소득 감소분이 커지게 되면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지출하는 현금 흐름도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1분위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2분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큰 그 어떤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저 부분 1분위, 2분위의 격차 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소비성 지출 얘기를 저희가 굳이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실수령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이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실수령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결국은 뭐 앞으로 뭐 더 받고 뒤로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특히 뭐 다른 분위보다도 1분위나 2분위 저소득층의 비소비성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세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번 그 3분기 가계도용 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두 번째가 사업소득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만 4.9%가 줄었고요. 또 분위별로 보니까 1, 2분위는 사업소득이 늘었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하향으로 하면서 한 얘기고 3, 4, 5분위는 다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후 1년째 감소세고 특히 3분기는 감소폭이 또 확 커졌습니다.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한 건데 왜 이런지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보실 때 우리나라 자영업이 잘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단은 내부적 경쟁이 이제 심해지는 국면으로 왔는데 자 이제 처음 1년은 뭐 잘 버티셨어요. 이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그러나 이제 한계에 온 거죠. 자영업이 이런 이 경기가 나빠질 때는 항상 12개월 정도는 버틸 여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주 52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이 경영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요. 우리가 뭐 항상 뭐 이 나올 네. 때 통계 나올 때 보는 거 있잖아요.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그 숫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이제 뭐 수수료 감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지만 진짜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의 눈에서 볼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지 이걸 그냥 뭐 팽개쳐주고 그냥 근로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예. 한다 그러면 진짜로 자영업의 예. 완전 붕괴까지도 우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최 박사님한테도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자영업의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지 꼭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소 교수님은 지금 예. 자영업의 어려운 상황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전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40%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대체적으로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영업들 종류가 많아지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주 52시간 제도 제한이 사실은 노동력 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오히려 하위 분위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 정규 인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고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그런 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예. 결국 그 알바생들을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17시간 주 근무하는 사람들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왜냐하면 정규 직원 채용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인건비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영업비라고 합니다. 고정 영업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거 상관없이 이제 그냥 매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출이 감소할 때 고정 영업비의 비중이 큰 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이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걸 그러겠네요.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이익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그러면 거죠. 결국 사람을 댈 예. 사람을 그럼 손댈 결국 가능성이 크다는 사람을 얘기네요.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뭐 4분이나 5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동비도 크고 이제 매출이 이제 엄청 예. 큰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중 대비 고정 영업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1분위에 속하신 분들은 그게 크기 때문에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소득 감소폭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판매 신용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카드 사용하는 게 전년 동월 대비로 보게 되면 한 5.1% 정도 늘긴 했는데 증가폭이 둔화된 거죠.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6.7% 이제 판매 신용이 올랐었는데 예. 3분기에는 5.1%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것도 사실 매출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영업의 그 영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원인 우리 조 박사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저도 뭐 자영업이 과잉인 상태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자영업 과잉은 항상 그랬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매출이 잘 안 느는 거죠. 매출이 안 느는 이유는 그 경제가 지금 계속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저성장 국면이 예, 계속되고 그래서 있고. 소비가 침체되고 그거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영업자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한 자영업자 소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맞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또 우리나라 자영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실증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은요, 호황일 때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호황일 때 경제가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가게가 늘어나는 건 네.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불황일 때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시계열로 회기 분석을 해서 다른 걸 통제했을 때.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 이제 임금 노동자에서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로 취업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복지는 취약한 상태에서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밀어내기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불황이 심화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자영업으로 자꾸 내몰리는 이 현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불황 상태에서 자영업 과잉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실업보험이라든가 예. 이런 사회복지 안전망 같은 걸 강화시켜서 맞습니다. 내몰려서 그 자영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예.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영업 그 어떤 대책은 잠시 후에 어차피 저희가 결론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라 그걸 좀 더 그때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어제 자영업 관련돼서 사업소득이 확 줄어든 걸 정부도 당연히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소득이 줄어드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그 분석은 그랬습니다. 내수위축 얘기는 좀 당연히 나왔고요. 또 좀 공감이 가는 게 온라인과 자동화의 어떤 그런 산업적인 확대, 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둔화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서비스업들은 자꾸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정부가 분석했던 내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이건 이제 정부 측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 좀 이 자영업 문제를 바라보면요. 지난달이었죠. 통계청의 8월달 비임금 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뭐 내용이 많습니다만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자영업을 시작한 지 1년 이내 사람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초의 사업자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물었더니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전체 70%가 넘었고요. 그럼 사업 준비는 얼마나 했느냐 물어봤더니 74%가 6개월 미만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자체적인 준비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열악한 것도 있지 않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서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준비 없이 소자본으로 뛰어드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데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로임금자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그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뭐 그럼 다른 대책이 있겠냐? 뭐 마땅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단기 어떤 숙련되지 않는 노동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서툴다 보니까 매출도 안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 또 문제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이제 그 종업원들의 임금도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비소비성 지출을 좀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 중에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아까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늘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성 지출을 좀 비소비성 지출을 좀 줄여주는 노력이 오히려 그 발상의 이제 전환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의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금이면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같은 거를 부가가치세라든가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영업과 관련된 비소비성 지출이 거기 근로자들이 또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보면은 그 비소비성 지출 같은 측면에서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자영업에서 일하는 이제 단기 알바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비소비성 지출인데 최저 임금을 인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죠, 자영업자들이.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이런 분들의 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단기 알바생들의 그 비소비성 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매출에 영향을 덜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비소비성 지출 쪽에 초점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소득 쪽에 늘려주는 것보다는 이제 지출을 감소하는 쪽으로 하면 자영업의 어떤 그 영업 환경이 여건이 좀 좋아지지 조금 않나 지금보다 그런 나아질 수 있지 생각이 않느냐. 듭니다. 어차피 예. 매출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니 예, 예.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최 박사님. 저는 하여튼 뭐 자영업자로 그 퇴직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뭐 진입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뭐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노동 개혁이 일어나서 이 다시 재취업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는 게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폐업을 한다는 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 소액 금융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크레딧 뭐 이런 새로운 금융 시장이라든가 펀드가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춤화된 금융 지원 같은 게 그렇죠. 좀 근데 필요하다는 뭐 말씀이시죠? 지금 1금융이나 2금융에 지금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한 방법도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그래서 조 박사님한테 여쭤볼 건데 저성장 국면이 뭐 당분간 뭐 크게 좋아질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부가 물론 아무리 뭐 재정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1, 2년 안에 좋아질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그러니까 매출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건데 가뜩이나 영세한 상황에서 그러면 내수를 좀 활성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1분위 가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고령층 그 그랬죠. 가구주 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령층 가구의 대부분이 또 노인 빈곤 가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영업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런 1분위 가구 소득이 그럼 급속하게 개선되느냐 그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자영업 소득이 급속하게 개선이 되면 1분위에 들어갔던 자영업자들이 다 2분위로 올라오겠죠. 올라가게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실제로 또 뭐 그 큰 그 변화는 없을 거고요. 통계적인 것은요. 그래서 이 1분위 고령 그 빈곤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저는 결국은 사회복지 강화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자영업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수밖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의 과잉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용 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비소비성 지출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감세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당연히 그 네, 비례성에 네. 의해서 지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감세 정책을 쓰게 되면 주로 혜택을 누가 보게 되냐면 5분위 가구가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 5분위 가구가 그 비소비성 지출이 지금 훨씬 더 많고요. 그 1분위 가구는 그래봐야 한 34만 원 내고 있는데 반해서 5분위는 예, 250만 원씩 잠시만 내고 있는 말씀드릴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세 정책 써봐야 결국 주 혜택은 고소득층이 보는 거고요.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세 거의 다 면세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부가가치세도 지금 간이과세 대상자로서 실제로 거의 지금 굉장히 낮은 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감세 정책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세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예산 제약을 받게 되면은 사회복지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이전 지출 감소에 의해서 1분위 가구, 예, 노인 소득이. 빈곤 가구가 오히려 예.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서 아까 교수님. 우리 좀 말씀드린 조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비소비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는요. 뭐 세금도 뭐 일부 부가가치세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임대료나 이자 비용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 같은 게 지금 상당히 고정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임대료나 이런 그 이자 비용, 금융 비용도 좀 줄여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임대료가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뭐 어떤 그 영업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대체적으로 금융 비용에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네. 금융 비용이 높을 것 높죠.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를 좀 소득 조정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저리에 이제 금융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예. 소득 보전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지만 이제 소상공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도 하고 정부 정책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요구 사항도 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나 빠진 게 임대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 수수료 문제는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임대료 문제는 확실히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약자죠, 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는 잘 안 건드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임대료 문제는 사실은 뭐 방법이 이게 개인 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쉽네요. 이거 내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 한 달에 300 받던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내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부동산 얘기로 왔네요. 뭐 그 네. 얘기는 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적정 수익률을 뭐 정해서 그걸 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지만은 향후에 인상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임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몇 년간 이거는 안 올린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자기 경영에 대해서 통제 능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뭐 또 계약을 경신할 때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제한을 두고 따라서 지금 뭐 임대료를 줄여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올라갈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뭐 대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국회에 민생 법안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료 그 갱신 그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권도 올라가 있고 그런 법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국회가 민생 법안들을 그냥 통과시켜 주지 않고 그 해야 할 행동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생 법안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돼서 예산을 좀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립 지원 강화를 2.6조에서 올해 내년엔 3.1조로 늘리고요. 자금 지원도 좀 대폭 확대를 합니다. 여기에 혁신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앞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조금 더 구조적인 산업적인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영업에 대한 부분을 앞서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소비성 지출을 좀 줄여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이 정책적인 방향이 정책 지원의 방향이 조금 변하는 이런 어떤 산업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과 좀 연계해서 좀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전히 자금 지원한다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정책의 기본적인 거는 창업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뭘 할 거냐에 대해서부터 정부가 지도를 해주고 정부가 정보를 주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많은 치킨집이 있지만 치킨집 없어진다면 다른 간판에 치킨집이 또 들어오는군요. 그런 식이죠. 예,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실 무엇을 창업할 것인가, 결국은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자리보다는 정부에서 일거리에 대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의 제안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력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정부 정책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여러 바뀌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산업도 계속 늘고 있고요.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시면 초단기 근로자도 계속 늘고 사실 이게 뭐 비단 뭐 꼭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과 연계해서 이 자영업 문제도 정부와 정책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금융 지원 외에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했던 거는 그 스마트 상점 지원입니다. 사실 기술 지원해서 그 동안의 노동집약적인 그 산업
구조를 좀 이제 IT와 연계돼서 좀 비용 효율적이고 생산 혁신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건데 조금 점진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몇 개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점을 갖다가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이런 스마트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노동집약적인 그런 자영업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점진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그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해주고 뭐 도움 주고 이런 것보다는 창업 교육할 수 있는 좀 프로세스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네. 좀 만들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는 뭐 말씀이에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좀 도움이 되는지를 창업 초기부터 고민해서 같이 이렇게 네. 설계해 나가고 진입 단계에서도 조금 이제 경쟁자였던 시장 분석도 좀 하고 해서 예, 예. 무리한 시장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이제 가급적이면 예. 이제 근로 임금에서 밀려나서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창업 시장 아니 이런 그 자영업 시장으로 등 떠밀려 오는 분들이 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그 예. 일자리 좀 많이 만드는 게 가장 큰 성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내년에 지원을 늘리기로 한 혁신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내용에 말씀하신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햄버거집 가면 키오스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 기술을 보급한다라는 게 어쩌면 일자리를 더 줄이는 쪽으로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순이익 규모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고용이 줄고 예.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부가가치 감소하는 부분이 큰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비용 효율적이 되면서 매출이 늘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큰 건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급진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대부분의 그 노동집약적인 그 자영업분들은 피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이거 시범 운영한다 하더라도 순증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신당동에 떡볶이집들이 굉장히 몰려 난립을 있죠. 했다가 예. 7개 집이 한 집으로 모여서 규모 경제를 하고 공동 구매를 하면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을 사례로 말씀하시면서 아, 사업주는 그대로인데. 사업주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7명이 이제 공동 그게 됐죠. 예, 예. 오피스 쉐어링하는 예, 거죠. 예. 이게 사실 자영업자의 또 살 길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네 스스로 이 뭐 조합이라면 조합일지 그렇죠. 공통체를 협동조합이 될 수도 만들어서 있죠.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이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가면은 진짜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끼리 묶어주는 방법도 큰 대안으로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크게 2포인트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는데 정말 소득이 는 게 질적으로 늘었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그중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사업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좀 분야별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늘어도 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170만 원 조금 넘으니까 훨씬 못 미치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강화 정책은 결국은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지 혹시 세 분이 어떤 생각이신지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자영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조언 어떤 것들인지 한 말씀 딱 듣겠습니다. 같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조용철 박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 조금 더 높이기 네. 위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그 저소득 문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노인 빈곤 문제다. 그리고 1분위 가구주의 연령이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소득 뭐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특히
지금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기초생활수급 이런 문제는 좀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부양의무자 제도 같은 걸 폐지한다든가 저는 그런 이제 것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필요하겠네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1분위 가구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셨다고 지금 최양호 고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노인 빈곤 가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가족 내 분업에 이제 맡길 단계는 그렇죠. 지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자영업자 문제는 빨리 그 생계형 자영업의 진입을 줄여 나가고 기회형 자영업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을 갖고 예.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 그 내용을 갖고 들어가는 이런 그 자영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냥 아무런 기술도 없이 그냥 생계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태까지는 사실은 창업 지원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방향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2020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25조 7천억 정도 증가해서 또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사실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 증가한 거고요. 그중에 또 창업 지원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 지원 예산이 기회형 창업으로 좀 더 지원이 가고 생계형 창업 이런 쪽으로 자꾸 정부 재정 지원이 돼서 여기에 또 과잉 진입이 더 심화되는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본인은 이제 노인 문제다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또 하나 가지 추가 드리게 되면은 일본이 그 소득 개선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개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비중이 전체 70% 이상이 전체 예.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그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금융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 3분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근로하시는 임금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이 분위에 속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이 대기업 임금하고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뭐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채. 중소기업의 예. 그럼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있어가지고 적은 인원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끔 뭐 시설 자금 대출을 좀 장기로 빌려줄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세제 감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특수한 장비,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한테는 세제 감면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판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해외 수출길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이제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 예. 쪽으로만 수출되니까 이런 쪽에 이제 판로를 정부가 나서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1분위 뭐 2, 3분위 이렇게 좀 나눠서 지원해 주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1분이 뭐 137만 원인데 2분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4, 50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분이도 그렇지만 2분이, 3분이에 대한 지원도 좀 별도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또 서 교수님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최 박사님은 네. 어떤 뭐 대안을? 이거는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면서 지금 뭐 소득 재분배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뭐 양극화의 해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지금 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 자료가 다 전산화돼 있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선별적인 그런 재정 정책과 복지 정책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시장에다가 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고 딱 맞는 그러한 재정 정책이 나갈 때 그때 더욱더 많은 효과들이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동 수당 지급할 때 왜 아동 수당을 처음 앞에 그 상위 10%를 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걸 추리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뭐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다 그런 이 급식에만 그거에 비용이 얹혀지니까 많은 것 같지만 전체 다루려면 우리가 500조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 그 정도는 감당을 하려고 보고요. 아니 사실 뭐 낼 사람은 더 내야 되고 우리 부자들이라는 사람들 자체도 좀 사실 적당하고 이
뭐 예. 정정당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금 더 내실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무조건 핀셋 재정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그다음에 판매 신용 관련해서 좀 카드 사용이 갈수록 줄고 있다. 결국 이제 그만큼 소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결부시켜서 자영업자 문제까지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양호 고문, 서지용 교수님, 조영철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좀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이죠.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1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경우 이거는 또 조 전 장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 유 부시장은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위 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편의를 봐줬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금융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부시장이 해당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부시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난 2017년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 2월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상태여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유 부시장을 직권 면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애 시사평론가 모시고 있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단순히 유 전 부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국 전 장관하고도 또 연계가 되는 문제여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본 문제는 아니라고들 하더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윗선까지도 사실은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재수 전 시장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그해 하반기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게 감찰을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비위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몇 차례 수사를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그 고위공직자들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포렌식 수사도 나름대로 그때 마쳤다고 해요. 근데 2017년 12월에 갑자기 감찰 수사를 덮어라, 감찰하지 마라. 이런 이제 어떤 오다가 와서 이제 덮어진 거고. 그게 김태우 전 감찰 의해서 그것이 얘기죠? 그래서 2017년 12월에 그게 무마가 되고 2018년 4월에 그 유재수 그 금융위원회 그 금융정책국장이 국장이 그만두고 민주당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요. 정무위원회. 그 이후에. 예, 2018년 4월에. 그리고 2018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해 이제 2018년 7월에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17년 하반기에 비위가 있는 공무원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수사를 받던, 그러니까 감찰 내사를 받던 분이 저렇게 이제 계속 이제 승승장구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혐의는 그거예요. 금융국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이런 제공을 받았고 자녀의 이제 유학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코노미 수석 돈 받았다 이거죠. 항공 티켓에 대한 어떤 편의를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특가법상 이제 뇌물수수 혐의인데 이거 자체를 2019년 2월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제 폭로를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7년 12월에 왜 갑자기 감찰이 덮어졌냐? 그거는 이제 뭐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반부패 당시 비서관 선이 아니고 민정수석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조국 전 단 수석. 그 당시에 조 전 수석
수석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조 전 장관은 그 당시 수석으로서 직무유기나 또 직권남용한 네.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조 장관의 그러겠죠. 예. 결부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 전 시장의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 비리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예. 있고. 또 저 유재수 전 시장이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수행비서여가지고 아 유재수 전 시장이요? 그 네, 시장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핵심 어떤 이제 세력들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네. 이제 뭐 조 전 수석 이상의 어떤 것들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검찰의 지금 수사가 청와대까지도 향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이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국 전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이유 전 부시장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직접적인 거는 없는데. 예, 아직 알려진 건 아니고 이제 유 전 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다가 그거를 이제 덮어준 것이 청와대 내에서 감찰을 결국은 조 덮어준 장관일 것이 거 아니냐. 조 전 수석의 어떤 이제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예, 거기서 둘 사이에 연관성이 특별히 없고 그거를 수사를 못하게 중단시킨 게 조국 전 당시 조국 수석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그냥 유 전 시장의 그냥 뭐 어떤 그 비리 개인 또 뭐 하나 뇌물수수 혐의인데 그 정도로 뭐 갈 수도 있고 그 되게 이게 파장이 굉장히 이게 이제 크군요. 청와대 범위는. 내에 그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덮었다는 거, 그 자기 식구,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그걸 덮었다는 부분에다가 김태우 전 수사관 말고 다른 특감 반원들도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위에 상부의 어떤 지시로 예. 감찰을 이제 덮었다. 근데 이제 유재수라는 전 시장의 그 분의 어떤 위상이 그렇게 뭐 현 정권의 큰 인물은 그러게요. 아니나 예. 어떤 권력의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낳는 어떤 대목들이 있고 검찰이 결국은 이제 특감반원들이나 이제 민정수석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청와대로 향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어떤 권력과 어떤 권력 내부의 어떤 문제로 네. 또 치닫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좀 있는 거죠. 아니 뭐 검찰이 당연히 청와대 수사해야죠. 관계자들이 있다 그러면.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약간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왜냐면 충분히 이제 소모가 된 내용들이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면서 추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얘기인데요. 뭐 이 얘기는 이제 이거는 뭐 확인이 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조 장관이 출석을 소환 조사는 어제. 되는데 어제도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계속 묵비권 행사하네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가 안 될 텐데 이게 과연 조 전 장관한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2차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증거도 있고 그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는데 네. 본인은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몇 개 정도는 확실히 본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어떤 대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그 부인이 이제 차명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 계좌에서 인출이 됐다는 어떤 이런 이제 물증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어떤 대목들에 대해서 본인 진술 없이 증거만으로 일단은 기소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아마 검찰이 주말에 좀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또 불러서 들어봐야 되겠다, 또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또 한두 차례도 소환이 있을 수 있고 예. 지금의 어떤 증거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기소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조 전 장관의 저런 진술 거부권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나오고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소하고 결국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조 장관 측은 그렇죠.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인 거. 그거는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도 이제 마찬가지 전략인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야죠. 황교안 대표 어제 황교안 대표 이제 그 단식 얘기를 좀 하면서 한국당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어제 한국당에서 공천에서 한 절반 정도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굉장히 파격적인 안이 나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김세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그리고 그 한국당에 대한 이런 아주 굉장히 그 날선 그런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좀 한국당 내에서 회자가 충분히 되고 뭔가 반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일단 어제 발표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성만 제시한 거예요. 50% 물갈이, 50% 이상의 물갈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로 세부적으로 한 뭐 30% 정도, 3분의 1 정도의 컷오프. 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컷오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세현 의원의 어떤 그 던진 어떤 메시지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반과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정열로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로 가라는 거고 저는 출마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사실 50% 물갈이가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파격이냐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뭐 기껏해야 5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이제 그것이 구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이제 한국당 당원 단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공천 기준으로 새로운 인물을 이제 뭐 이렇게 공천을 하긴 하지만 늘 전략 공천이라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의 선택에 사실은 다른 의원들이 어떤 쇄신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요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황교안 대표의 지금까지 보여진 어떤 정신, 얘기했던 예를 들면 박찬주 전 장관을 영입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이 과연 예. 그러면 단식을 거냐. 통해서 바뀔 거냐. 예. 그랬을 때 지금 어제 사무총장이 기본적인 방향 제시만 한 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제대로 구현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그거죠. 뭐 이렇게 말 잔뜩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안 지킨 게 어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비단 한국당만이 아니고 내부적인 얘기로 가보면은 이 사실 컷오프라는 게 현역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컷오프 대상에 대한 기준을 되게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내부 반발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뭐 공천 물갈이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쇄신의 모습들이 좀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뭐 우려도 나온다고 그래서요. 컷오프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현역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네 나는 컷오프 돼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컷오프라는 방식이 이제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항상 그게 문제예요. 네. 그 기준과 네. 방식과 그다음에 하위 몇 프로를 자를 거냐. 19대 때 이제 그게 한 하위 25%를 잘라가지고 사전에 그 명단이 돌고 막 그때 뭐 전쟁의 방부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위 20%인데 그거를 아예 이제 경선을 불참시키는 방식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을 아예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긴 한데 경선 참여를 이제 아예 안 시킬 거냐 못 시킬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실무적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방식의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지만 과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굴릴 때 컷오프 대상의 현역 의원을 아예 배제할 건지 아예 경선 참여도 못하게 하고 공천까지 배제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낮게 받지만 예. 그래도 뭐 경선 참여는 시킬 건지 근데 이것이 또 선행돼야 될 방식이 또 무엇이냐면 각 지역구별로 공천을 100% 국민 경선에 참여할 건지 뭐 이렇게 공천 심사위원회를 결정해서 누가 한 사람을 줄 건지 이 방식이 또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 논의 과정 중에 플랜 A로 이제 제기됐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합치되 모든 지역의 공천을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공천 과정의 문제가 이렇게 좀 클리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플랜 A에 의하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지나간 얘기기는 합니다만 8월 정도에 이제 제기가 됐다가 그거를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조국 전 사태도 터지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 그 기본적인 공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일단은 뭐 100% 국민 경선인지 아니면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해서 한 사람을 이제 낙점 찍을 건지 물론 뭐 참고로 여론조사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100%인지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또 이 선행돼야 될 결정 사안이 있죠. 예. 근데 국민 여론조사, 국민 공천 말은 참 좋은데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를테면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이런 여론조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그 후보자들이
적절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아예 우리 당 쪽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국민 공천이라는 결국은 포장만 잘 된 결국 자기 사람들 공천하겠다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이제 100% 완전하진 그러니까. 않는데 일단 뭐 A라는 지역구에 출마를 이제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할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놓고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글쎄요. 방식인 거죠. 예. 이제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이제 통합 논의 과정에 특정 어떤 한 사람의 공천권을 이제 우주자지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 방법도 뭐 아예 닫힌 건 아닐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면서 어쨌든 쇄신과 통합은 본인한테 맡겨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사무총장이 발표한 거는 사실 그냥 기본 방향인 거고 이후에 이제 더 세부적인 예. 안들이 어떻게 이게 이제 정립이 될 거냐 그리고 또 그것이 예, 어떻게 예. 누가 주도해서 이제 그 실행할 거냐 이게 제일 가장 더 중요한 예. 거죠. 일각에서는 결국 이런 방식들이 홍준표 전 대표 자꾸 좀 들어와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나 박찬주 전 대장이야 뭐 아예 이제 사실은 좀 배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소위 해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되게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들을 걷어내기 위한 일종의 뭐 장치가 아닌 이런 시각도 사실은 있던데 그렇게까지 볼 거는 좀 과한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게 가장 적합한 방법 예. 뭐 저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이런 걸 잘 믹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도리를 발휘하려면 그 칼을 행사하는 분의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완벽한 룰이 없는 마당에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공천권을 진 사람의 공천을 딱 배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든 구조 아니겠어요? 구조적으로 본인이 뭐 경선에 참여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맞습니다. 나간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차단하겠어요? 그랬을 때 그 공천관리위원 심사위원장 뭐 내지는 당 대표가 그 힘을 가지고 또 대의 명분을 가지고 행사를 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황 대표가 이제 조금 이제 꺾인 마당인데 저렇게 이제 만약에 단식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됐을 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그분을 놓고 뭐라고 하기가 되게 지금 애매해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황 대표의 단식이 대외적으로 뭐 명분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 통합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막는 게 일단은 내부적인 포인트인 거는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절반은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자꾸 황 대표였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내부를 바라보고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국민들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시간이 좀 한 1분밖에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황 대표 단식을 계속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황제 단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임신한 당직자들까지도 뭐 하루에 12시간씩 딱 거기 이렇게 배치를 하게 이렇게 했고 아니면은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요거는 또 점수를 깎아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사실은 황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도 상당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주변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단식을 이제 함에 있어서 저렇게 이제 청와대하고 국회를 오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지금 번잡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저는 세 가지 단식 이유가 있잖아요. 뭐 지소미아 파기를 처리하라.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 막겠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국회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마땅한 이제 수단이 없어서 저렇게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수단은 본인의 이제 건강을 담보로 이제 하는 건데 저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성공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단식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의원들이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줄 세우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조국 사태 때 한국당에서 제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된다, 불통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이것도 또 하나의 불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과 소득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통계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늘리기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10월 고용 통계 저희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3분기 가계 동향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통계 지표를 수치상으로 좀 보면 분명히 일자리도 늘고 있고요. 소득도 늘긴 늘었습니다.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양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질적인 측면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질적 개선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충돌도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테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뚝심이 일관성을 지킬 뚝심이 발휘돼야 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